그쪽 안에 제가 데려가죠. 완전 가사 도우미처럼 부지런하거든요.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만난 장애인 남성을 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남편은 곧바로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 장애인 남성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상사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막을 켜고 어디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나입니다. 그날 밤, 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 김진우 씨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저는 그가 최고의 가장이자 때로는 잔혹한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보호자이며 늙어갈 때까지 함께할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저는 결혼한 하녀에 더 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출근복을 다리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진우 씨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내려와 반쯤 감긴 눈으로 밥을 먹고 이웃이 볼 때를 제외하고는 제 이마에 입맞춤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면 저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빨래, 다림질, 시장 보기, 점심과 저녁 식사 준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샤워를 하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미소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진우 씨는 그것이 아내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다고요. 미나야, 넌 아내야. 아직도 어리광 부리는 소녀가 아니라고. 제가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일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비서였죠. 월급도 꽤 많았고 그의 첫 월급보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결혼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건 귀찮아, 미나야. 밤늦게 퇴근하고 피곤하면 남편을 어떻게 챙기겠어. 남편이 인스턴트 음식 먹는다고 이웃들 보기 창피하잖아. 저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그 희생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환한 얼굴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미나야, 예쁘게 입어. 호텔에서 저녁 먹을 거야. 회사 행사인데 모든 직원이 배우자를 데려와야 한대.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그와 함께 외출하고 그의 회사 행사에 가고 그의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떴습니다. 그동안 회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집에 남겨졌습니다. 내가 괜히 고생할 필요 없어. 어차피 회사 사람들이랑 말도 안 통할 텐데. 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연말 세일 때 온라인으로 산 유일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하이힐도 신었습니다. 진우 씨가 단화는 신지 마. 격식에 안 맞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어울려 보이기 위해 아픔을 참았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곳곳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손님들은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요정들의 파티에 잘못 들어온 개구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곳이 얼마나 어색한지 티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우 씨는 집에서의 무심한 모습과 달리 이곳에서는 이상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를 감쌌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저를 제 아내 미나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그것이 모두 이미지 관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예쁘고 충실한 아내를 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1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자 제 발은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싸구려 하이힐이 저를 고문했습니다. 잠시 앉아도 되냐고 물었지만 진우 씨는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미나야.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야지. 징징대지 마.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삼키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창가 근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번잡함에서 벗어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의 검은 정장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고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턱선은 날렵했고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수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깊은 사색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가득 찬 파티 속에서 그는 오히려 혼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저분은 이현우 선배님이잖아. 진우 씨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인턴할 때 선배였어. 지금은 큰 회사 임원이 됐다고 하던데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마비됐다고 들었어. 그래도 능력은 엄청나서 승승장구했대. 천재라고 하더라고. 진우 씨는 제 팔을 잡아 끌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인사하자. 인맥도 쌓을 겸 나중에 내 승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저는 사실 앉아서 발을 쉬게 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현우 선배님, 진우 씨가 과장되게 친한 척하며 말하는 톤의 속이 약간 매스꺼웠지만 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먼저 진우 씨를, 그리고 저를 향했습니다. 잠시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을 때, 저는 마치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우 씨.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으며 약간 놀란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와, 선배님.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저는 고작 3개월 인턴이었는데 현우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케팅팀에서 성실했던 인턴이었죠. 진우 씨는 기뻐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주시다니. 이쪽은 제 아내, 박미나입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의 미소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액세서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습니다. 진우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농담을 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선배님, 계속 혼자 계시네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현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파트너는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와, 선배님, 아직 싱글이세요? 결혼 안 하셨구나. 진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아내는 부지런한 사람을 얻어야 해요. 우리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의 손을 잡아 끌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미나예요. 이 친구가요, 선배님. 정말 이상적인 아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리하고 집 청소하고 다림질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부지런해요. 마치 저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쪽 아내, 제가 데려가죠. 집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요. 완전 가사 도우미처럼 부지런하거든요. 진짜 최고예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쳐다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발가벗겨진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바쳤던 모든 노력,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이 단 한 단어, 가사도우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은 뜨거워지고 눈은 따가웠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지 마, 미나야. 그에게 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지 마. 그때 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진우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 선배님. 재밌잖아요? 필요하시면 그냥 데려가세요. 당신 아내가 지금 농담으로 듣는 것 같습니까?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현우 씨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씨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색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현우 선배님, 이건 그냥 부부끼리의 농담이죠. 당신 아내가 웃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다시 진우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웃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진우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 선배님, 너무 과장하시네요. 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이걸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유머를 찾아볼 수 없군요. 제가 본 것은 싸구려 웃음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한 남자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호 씨를 꿰뚫었습니다. 집에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앞에서 당신은 방금 아내에게 굴욕을 주었고 심지어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시선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나 씨. 남편분께서 아마 선을 넘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저는 미나 씨가 아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참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에이, 선배님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현우 씨는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몇몇은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저 이 작은 드라마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의 자존심과 어리석음으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나저나 현우 선배님, 지금 큰 회사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신가요? 혹시 저희가 협력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우 씨는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진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몇 주 전에 옮겼습니다. 진우 씨는 명함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새빨갰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현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가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가 승진을 꿈꾸던 곳, 그동안 이름만 듣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미스터리하다고 소문난 새로운 사장이 바로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 아내를 가사도우미로 제안했던 바로 그 남자 말입니다. 대표님. 진우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 말은 그냥 농담이었겠죠. 현우 대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진우 씨. 지켜보겠습니다. 진우 씨는 기절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중얼거리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우 대표를 떠나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틈이 있었습니다. 현우 대표는 여전히 그곳에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창가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이끌려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는 길 내내 투덜거렸습니다. 미친. 이현우 저 자식. 사장 되더니 엄청 거만해졌네. 장애인 주제에 착한 척은. 주제를 알아야지 불구면 불구답게 굴 것이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아내 타령이야. 자기가 뭔데. 사장 된 지 몇 주 됐다고 벌써부터 성인군자인 척이야.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길 내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코를 골며 잠들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현우 대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무거운 코골이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엽다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제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 톱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아까 있었던 행사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쪽 안에 제가 데려가죠. 완전 가사도우미처럼 부지런하거든요. 그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시선, 현우 대표의 차가운 미소,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의 말.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째서 낯선 사람은 제 상처를 볼 수 있는데 정작 상처를 준 제 남편은 웃고 있는 걸까요? 새벽 3시 저는 불면증에 굴복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벽에 걸린 저희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반 전 저는 그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새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금이 가기 시작한 인형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진우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가 회사에 입고 갈 파란색 셔츠를 다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대로 설탕을 약간만 넣은 블랙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는 6시 30분에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뭐?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사도우미 같다고 했을 때 그는 씹는 것을 멈추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너 아니야? 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야? 요리하는 사람 누구야? 전부 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 누구야? 하지만 여보, 그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냥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미나야, 그냥 농담이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됐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나 늦었어. 그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식탁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무겁게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과에서 불렀어. 실적 평가가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대. 내가 그동안 일한 게 발전이 없었다나. 난 한 번도 결근한 적 없는데, 미나야. 저는 조용히 그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내 실적이 급격히 떨어졌대.
개선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받게 될 거래. 그는 좌절하며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그가 밤늦게 귀가하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사소한 일로 저를 탓하기 시작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이현우 자식 짓이야. 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사장으로 온 뒤로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일부러 내 잘못을 찾아다니는 거야. 어제 행사에서 창피당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지. 여보, 현우 대표님은 스스로 너 지금 그 사람 편드는 거야?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람을 알았어? 설마 너, 여보, 저는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됐어. 밥이나 차려. 배고파.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옷장 속 먼지 쌓인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비서, 행정보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직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너에게도 탈출구가 있어야 해, 미나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일주일이 지났고 진우 씨는 점점 더 자주 화를 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그는 현우 대표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제 내 부하 직원을 해고했어, 미나야. 보고서를 한 번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내가 출산했단 말이야.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야. 아마 장애가 있어서 마음이 비뚤어졌나 봐. 평범한 사람들을 질투하는 거지. 분명히 자기를 약하게 봤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 사람 밑에서 인턴했었잖아. 아마 내가 지금 자기가 사장이 된 걸 보는 게 창피한가 봐. 나는 그냥 평범한 직원인데 말이야. 매일 밤 저는 똑같은 증오의 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조용히 요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우 씨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나 씨. 건너편에서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사부입니다. 행정보조 직책에 지원하신 것을 확인했으며 면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진우 씨가 일하는 곳. 현우 대표가 최고 경영자인 곳. 제가 면접에 합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사 12층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진우 씨는 분명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면접 장소보다 3층 아래인 10층에 말이죠. 여보세요. 아직 통화 중이신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정말로 미친 짓이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흥분과 설렘 사이의 감정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더러운 비밀이 아니라 제 미래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평소보다 일찍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의 모든 필요를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어떤 단서도 주면 안 됐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 가서 고기 좀 사오려고 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좀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점심은 회사에서 드세요. 진우 씨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먼저 갈게.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빠르게 샤워하고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치마, 회색 블레이저, 단화, 안전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사무실까지 1시간의 여정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제 자존심을 되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이전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남편이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다시 일하고 싶으신가요? 가사 도우미 취급받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9시 30분에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높이 솟아 있었고 로비는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넓었습니다. 긴장으로 인한 메스꺼움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접수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비서 부서입니다.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시고 방문증을 받으세요. 왼쪽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분리되어 있었고 더 호화로웠습니다. 쇠 손잡이가 달린 반투명 유리였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가서 12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쳤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12층. 접수원이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박민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매우 시원한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고, 모두 저보다 젊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늙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갔습니다. 한 명씩 무표정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아입니다. 저는 면접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2명과 젊은 남성 1명이었습니다. 면접은 꽤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전 비서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는지, 왜 다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간 가정에 집중한 후 다시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따라 일어섰습니다. 문가에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현우 대표가 회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그날 밤 행사에서와 같은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구석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테이블 아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제 집중력의 절반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현우 대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도 방해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제 눈과 그의 눈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저를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아까 그 여성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아 씨.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는 현우 대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행사에서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화답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몇 분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밤 9시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민아 씨. 이사 비서실 행정보조로 채용되셨습니다. 이현우 대표님 직속으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대표님의 보조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미나 씨를 자신의 부서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미나 씨에게서 잠재력을 보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통화 중이신가요? 네,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 대표님, 그가 저를 요청했다고요. 왜? 한편 거실에서 진우 씨는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크게 뜬 채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우 씨가 인사부로부터 공식적인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적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장 자리가 더 젊은 다른 직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창피했어, 미나야. 그날 밤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발표가 낭독됐어. 그 이현우 자식이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여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15층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보다 3층 위에서 같은 사장님과 함께 제가 다시 모으기 시작한 자존심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침실 바닥에 열린 작은 여행 가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제 활동에 대해 묻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영원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가구처럼 떠나지 않을 소유물처럼요. 가방에는 몇 벌의 근무복과 여분의 단화, 그리고 비상시에 입을 만한 괜찮은 드레스 한 벌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언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지 아는 연극배우처럼요. 방에서 뭐 해? 이리 와서 같이 TV 보자. 진우 씨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가방을 닫아 옷장 구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그의 옆에 앉아 지루한 퀴즈쇼를 보는 척 했습니다. 진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생각은 내일 아침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첫 출근 날. 아침 6시에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자기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빨리 샤워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펜슬 스커트, 긴팔 흰색 상의, 단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볶음밥, 계란 프라이, 우유 한 잔,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해뒀어요. 시장에 가서 고기 좀 사와야 해서 먼저 나가요. 미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7시에 저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아직 신선하거나 적어도 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사무실까지 1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에서 진우 씨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됐어. 미나야. 아직 생각하지 마. 그냥 부딪혀봐. 8시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건물이 제 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접 날과 같은 접수원이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 씨. 환영합니다. 1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사 비서님이 맞이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증을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11층, 12층,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 씨. 저는 이사 비서인 이대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의 뒤를 따라 깔끔한 책상들과 유리 회의실들을 지나 2개의 책상이 있는 꽤 큰 방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뒤쪽에 큰 책상, 다른 하나는 앞에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여기가 미나 씨 책상입니다. 이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진 문구류가 놓인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뒤쪽 책상은 현우 대표님 자리입니다. 아직 출근 안 하셨네요. 보통 9시쯤 오십니다. 먼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리님.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옆방에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새 의자에 앉아 깔끔한 책상, 켜진 컴퓨터, 그리고 마치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듯한 커피 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무실이야. 이게 직업이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진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10층에 막 도착했을 겁니다. 그의 좁은 칸막이 책상에 앉아 아내가 3층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9시 1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현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에 회색 정장, 그리고 어두운 패턴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아침인데도 얼굴이 상쾌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바로 저를 포착했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오래 기다렸나요? 저는 약간 긴장하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30분 정도 됐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팀이니까 너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이동하여 휠체어 옆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휠체어 바퀴를 돌리는데 강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날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현우 대표는 제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이메일 분류, 회의 자료 준비 등 예전에 제가 비서로 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가 물었습니다. 보통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와요? 보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면 같이 점심 먹을래요? 제가 구내식당을 보여줄게요. 하지만 혼자 먹고 싶으면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3층 주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많은 직원들이 현우 대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궁금한 눈으로 쳐다봤고 몇몇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식당은 붐볐지만 현우 대표는 구석에 자신만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통 제가 앉는 곳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좀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아요.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볶음밥과 아이스티를, 그는 갈비탕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가벼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왜 일을 그만뒀는지. 저는 솔직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행복하신가요? 저는 사례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그는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불편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남자 앞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부드럽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봤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다리가 마비됐을 때 전 약혼녀가 떠났어요.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족 중에서도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이제 저는 휠체어가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미나 씨. 당신은 잠재력이 있어요. 남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당신이 그걸 잊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가슴 속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의 따뜻한 꿀차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후 5시 현우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나 씨, 잠시 10층에 같이 가주시겠어요? 마케팅 팀과 작은 회의가 있는데 기록 좀 도와주세요. 10층, 진우 씨가 일하는 곳.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10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며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현우 대표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있는 유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르며 제 눈이 무심코 찾아 헤매는 것을 애써 전문가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상구 근처 칸막이 책상에 진호 씨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했습니다. 가끔 유리창 밖을 훔쳐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나올 때 진우 씨는 막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나야.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현우 대표의 휠체어 옆에 서서 목에 박미나 대표이사 비서라고 적힌 사원증을 걸고 기록 바인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그리고 현우 대표를, 그리고 다시 제 사원증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람에서 붉어짐으로 그리고 창백함으로 변했습니다. 너, 여기서 일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했어요. 비서로요. 그 사람. 비서.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현우 대표가 나섰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진우 씨? 당신 아내는 제 부서의 신입 사원이 맞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폭발할 것 같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우 대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 방에서 계속 이야기할까요? 진우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10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드라마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몇몇이 냉소적으로 미소 짓고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진우 씨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기 칸막이 책상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컵을 집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 대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진우 씨는 이미 집에 와서 돌처럼 굳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가 폭발했습니다. 너 미쳤어.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나 몰래 같은 회사에서 일해? 그 불구 자식의 비서가 돼? 너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지. 미나야, 여보, 일단 들어봐요. 뭘 들어? 내 회사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내 아내 너보다 위에서 일하더라. 새 사장 비서래. 너 몰랐어? 나 창피했단 말이야, 미나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일하고 싶었어요. 내 돈을 벌고 싶었다고요. 뭐가 하고 싶어? 뭐? 내가 그동안 부족하게 해줬어? 밥, 집, 다 내가 해줬잖아. 그런데도 넌 아직도 만족을 못해? 여보, 저는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바보 같아? 이건 분명 그 이현우 자식 계획이야. 일부러 너를 채용해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지. 너희 둘, 내 뒤에서 이미 얘기했지. 응? 이 모든 걸 계획했잖아. 그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그런 계획 없었어요. 거짓말.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주먹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진우 씨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금 밤이에요. 나가라고 했어. 그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던졌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문으로 물러나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은 제 등 뒤에서 세게 닫혔습니다. 저는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제 지갑이 가방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몇십만 원은 있었지만 휴대폰은 안에 두고 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현우 대표였습니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물에 잠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있는 저를 발견할 때까지요. 미나 씨, 저는 흐느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는 다가왔습니다. 그의 의자 뒤에서 그는 큰 우산을 꺼내 펴서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휴대폰도 꺼져 있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어요. 경비원이 비상계단에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분명 회사에 전화해서 접수원에게서 현우 대표의 번호를 받았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현우 씨라고 불러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 씨, 제가 이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요. 하룻밤 묵을 수 있어요. 내일 모든 걸 처리하죠. 괜찮겠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차가운 비상계단에서 이 남자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의무감 때문도 무언가를 원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엇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요. 현우 씨의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대표이사의 아파트는 분명 호화롭고 값비싼 가구로 가득 차 있으며 아마 개인 집사와 모든 사치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휠체어가 안으로 들어가고 불을 켰을 때 저는 오히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함이었습니다. 편안하지만 과하지 않은 갈색 가죽 소파, 몇 권의 책과 비즈니스 잡지가 쌓여 있는 나무 테이블, 작지만 깨끗하고 미니멀한 주방, 유일한 사치품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의 야경을 보여주는 큰 창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가 부엌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단순하죠.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서요. 저는 여전히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고 몸을 떨면서요. 제 모습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화장은 번졌고 머리는 축축했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춥죠? 먼저 샤워하세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깨끗한 수건은 찬장에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우 씨,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큰 회색 티셔츠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아마 클 거예요. 하지만 젖은 옷보다는 낫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저는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 아래 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물이 몸을 적시며 마치 어젯밤부터 남은 아픔과 분노와 절망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남편에게서 집에서 쫓겨났어. 네가 감히 일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눈을 감고 다시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울자. 샤워를 마치고 저는 현우 씨의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사이즈는 정말 커서 허벅지까지 내려왔지만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남자 특유의 비누향과 나무와 감귤이 섞인 향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나왔습니다. 현우 씨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스프 좀 만들었어요. 저는 부엌 근처 바의자에 앉아 그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며 찬장에서 이것저것 꺼내고 능숙하게 채소를 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색함도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익숙했습니다. 요리 자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요. 저는 가사 도우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주는 분이 오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요.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말해요.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죠. 저는 감탄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완벽한 제 남편보다 더 독립적이었습니다. 따뜻한 스프가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당근과 감자가 들어간 닭고기 국물 향이 났습니다. 단순하지만 군침이 돌았습니다. 먹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플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함이 입에서부터 배까지 퍼졌습니다. 스프 때문인지 그의 친절함 때문인지 갑자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미나 씨, 왜 울어요?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씨, 스프가 맛있어서요. 너무 맛있어서요. 그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먹어요. 진정되면 이야기하죠. 우리는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가끔 그는 제 그릇에 스프를 더 부어주고 빵을 권하고 제가 충분히 마셨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그릇을 가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현우 씨, 당신은 내 손님이에요. 그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 저는 여전히 약간 어색하게 바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야기해봐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피곤했던 3년의 결혼 생활, 결혼 후 변해버린 진우 씨, 일을 그만두라는 그의 요구, 가사도우미가 아닌 아내로서의 제 감정, 그리고 오늘 밤 제가 감히 일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요. 현우 씨는 말을 자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한 동정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제 대답은 즉흥적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만약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면 당신이 바보라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시네요. 솔직한 거죠. 당신은 좋은 여자예요, 미나 씨. 예쁘고, 똑똑하고, 성실해요. 당신은 그런 식으로 깎아내려질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가족은 부산에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분명 저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거예요. 당신은 직업이 있잖아요. 월말에 첫 월급을 받으면 월세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말까지는 여기서 지내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현우 씨. 여긴 현우 씨 아파트잖아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면 쓰시던 방인데 지금은 안 써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선택지는 여기서 지내거나 다리 밑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에게 돌아가서 다시 가사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방은 비어 있어요, 미나 씨. 그냥 써요. 돈 낼 필요 없어요. 친구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우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려지고 깎아내려지고 쓸모없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도와줬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그는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크고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미나 씨, 그걸 기억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아파트 손님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하고 향기로운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가 아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 휴대폰이에요. 그가 상자에 담긴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번호는 예전과 같아요. 통신사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게 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 이건 비싸요. 첫 출근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사무실에서 연락할 때 필요할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요, 미나 씨. 안녕히 주무세요, 현우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누워서 베개를 끌어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늦을까봐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현우 씨가 이미 흰 셔츠와 회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토스트, 계란, 우유, 그리고 과일 조각. 안녕하세요. 그가 명랑하게 인사했습니다. 빨리 씻어요. 같이 출근하죠. 저는 빨리 씻고 어제 입었던 옷을 입었습니다. 세탁되고 다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저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마른 옷은 다려뒀어요.
세상에, 이 남자는 완벽했습니다. 사무실까지는 그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는 휠체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간 어색하게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요? 오늘 사무실에서 남편분을 다시 만날 준비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으면 괜찮아요. 사무실에서 일에만 집중해요. 그가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제 직원들을 방해로부터 보호하는 건 사장으로서의 제 임무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리고 친구를 짜증나는 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친구로서의 임무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전 남편은 아니에요. 곧 될 거예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요. 제가 책상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을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아, 진우 씨가 붉은 얼굴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사 구역으로 난입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와, 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겠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보, 여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 다 뭐야? 너 어젯밤 어디 있었어? 응? 친구 집이라고 말하지 마. 어떤 친구?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그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진우 씨, 제발 진정해요. 닥쳐. 넌 내 아내야, 미나야. 잊지 마.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후에 그냥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주먹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현우 씨가 우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휠체어는 진우 씨 바로 앞에 있었고 그의 손은 진우 씨의 들린 손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진우 씨는 놀랐습니다. 놔, 현우.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현우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허락 없이 들어와서 제 직원을 위협했고 증인들 앞에서 거의 폭행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진우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건 협박 및 폭행 미수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와서 진우 씨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미나야, 우리 아직 안 끝났어. 현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보안실로 데려가세요. 인사부 부르고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죠. 진우 씨는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끌어안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미나 씨. 제가 미리 예상했어야 했는데 현우 씨 잘못 아니에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나중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가 다시 시도하면 신고하죠. 동의하죠? 동의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래요. 이따 오후에 제가 아파트에 같이 가줄게요. 짐 챙겨요. 저는 놀랐습니다. 현우 씨, 귀찮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래야 그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오후에 우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 씨가 여전히 붉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현우 씨를 보자마자 그가 폭발했습니다. 너희들 진짜. 미나 씨는 그냥 짐을 챙기러 왔습니다.
현우 씨가 차분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진우 씨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현우 씨가 일부러 데려온 2명의 경비원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가서 옷과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동안 그저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우 씨가 불렀습니다. 미나야, 네가 가면 돌아올 생각하지 마.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는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 이혼은 원만하게 처리하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하든가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소리 지르는 진우 씨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단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는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제 물건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현우 씨 아파트의 손님방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혹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묻어두었던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고 경력을 쌓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나쁜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기 봐. 현우 대표님 새 비서. 대표님 아파트에서 산대. 그녀 남편 우리 회사 직원이라며. 마케팅팀 10층 직원. 세상에 너무하네. 남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듣기로는 별거 중이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정말 뻔뻔한 여자야. 좋은 일자리 얻었다고 바로 사장한테 꼬리치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시선과 냉소적인 미소, 그리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하는 수군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버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방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절했던 이사 비서인 이 대리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나 씨, 친구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사로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의 앞에 앉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사 내 소문이 너무 심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미나 씨를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청원서에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미나 씨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요. 직원의 아내가 사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거죠. 미나 씨도 아시겠지만 이런 큰 회사에서는 소문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대리님. 저는 그냥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미나 씨가 사장님 집에서 살고 있고 사장님과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미나 씨가 비록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유부녀라는 사실이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리님? 이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사회의에서 현우 대표님께서 미나 씨를 엄청나게 변호하셨어요. 몇몇 이사들이 미나 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죄 없는 직원을 해고하느니 차라리 내가 물러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우 대표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이 소문은 대표님의 경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나 씨도 준비하셔야 해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왔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들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제 옆으로 최대한 가깝게 앉았습니다. 미나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마 제가 당신을 여기서 지내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현우 씨.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지쳤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요. 미나 씨, 나를 믿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함과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믿어요. 다음 날 소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익명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나, 사장에 첩이된 직원 안에 흑백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몸을 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방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장, 회사 변호사, 그리고 현우 씨였습니다. 앉으세요, 박미나 씨. 인사부장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심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부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당신과 현우 대표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본 몇몇 직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인 김진우 씨로부터 명확한 이유 없이 버림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현우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부장님,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인사부장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표님. 현우 씨는 의자를 약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그 사진들은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찍힌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도덕한 행위의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저와 미나 씨가 한 집에 사는 것은 비상 상황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남편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이혼 절차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류도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인사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 접수 증거입니다. 이것은 강제 퇴거에 대한 경찰 신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남편인 김진우 씨가 지난 1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목격한 증인의 채팅 스크린샷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현우 씨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현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제 아파트에 온 첫날 밤부터 모아왔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나 씨. 김진우 씨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인사부장은 그 서류들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남편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사진, 채팅, 그리고 그동안 침묵했던 몇몇 회사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진우 씨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아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방을 시작하자 그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서는 김진우 씨가 쇼핑몰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다른 사진은 호텔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번호와 나눈 다정한 채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인사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미나 씨, 죄송합니다. 저희는 내부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모든 것을 바꾸네요. 회사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것은 김진우 씨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비방, 그리고 그가 전단지를 유포한 것이 입증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판을 뒤집는 거죠. 저는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훨씬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진우 씨는 불명예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불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비방 유포, 익명 전단지 제작,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평온을 방해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사부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 회사 프린터로 그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이 대리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가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재빨리 대처했죠. 그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밖에서는 세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이러니를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 진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게 부르던 호칭이 이제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 구치소에 있어, 여보. 일단 구속됐대.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미나야. 현우한테 말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할 수 있어? 다시는 너희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어요. 내 돈, 회사 돈으로 그 여자들한테 잘해줬죠. 한밤중에 나를 쫓아냈고 회사에서 나를 비방했어요. 내 사진과 험담이 담긴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여보, 우리 예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련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하다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뜻이에요, 미나 씨. 축하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김진우 씨의 해고는 회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 대한 수군거림은 이제 그에 대한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우 씨를 옹호하며 그가 그를 제거하려는 내부자의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은 좋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15층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잡담하던 2명의 행정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충분히 크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랑 가까워지니 좋겠네. 승진도 빠르고 공짜 아파트도 얻고 남편도 내쫓을 수 있고.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두 여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더 용감하게 다가왔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세요. 모두가 당신이 현우 대표님이랑 뒤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알아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 해고당했잖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전후 사정을 아시나요? 아니면 그냥 입소문으로 들으셨나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실한 건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 회사가 조용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 해고되고 사방에 소문이 돌고 조용했다고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지난 1년 동안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른 직원들을 위협했어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조용했다는 건가요? 그 여자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사실부터 알아보세요. 비방의 확성기가 되지 말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지만 심장은 뛰었습니다. 이런 대립은 피곤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 씨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나 씨,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우 씨 가족이 회사에 찾아왔어요. 그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몇몇 삼촌, 이모들이요. 저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그의 직위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무릎 위 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우 씨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세상에, 이미 경비팀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말해야겠어요, 미나 씨. 이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언론이 올지도 모르고요. 당신 이름이 거론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현우 씨. 제가 이 문제를. 이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잘못이에요. 그는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여기 건물 안에 있어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상대할게요. 하지만 현우 씨, 미나 씨. 그의 눈은 저를 단호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그들 때문에 당신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현우 씨.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아래층에서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15층 창문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음모의 희생자 진우를 위한 정의, 가정 파괴범 미나를 추방하라. 넥타이 맨 조폭 현우,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이미 1층에서 보안팀과 몇몇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나 진우 엄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제발 부탁이다. 감옥에 있는 진우가 불쌍하지도 않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그는 내 남편이잖아, 얘야. 어떻게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어머님, 진우 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그 애가 잘못했지. 우리도 알아. 하지만 사람의 법이 너무 잔인해서는 안 되지 않니, 얘야. 그는 이미 해고당했고 감옥에 들어갔어. 아직도 부족하니?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찾아가고 싶은데 네가 어디 사는지 모르겠구나. 제발, 얘야. 이 늙은 어미가 아들이 감옥에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얘야, 전화 끊겠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상황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정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언론은 모든 각도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 예전에 저에게 자주 격려를 해주시던 경비원 아저씨가 군중 앞에 확성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언론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그가 인턴이었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현우 대표님과 미나 씨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는 거짓입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 씨가 친구들과 나눈 채팅 내용입니다. 그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좋은 사람들이 비방받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꺼내 언론 앞에서 몇몇 채팅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진우 씨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렸는지, 현우 대표를 무너뜨릴 계획,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나를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지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은 바쁘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15층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저의 영웅. 오후에 군중들은 해산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늙은 경비원, 직원 스캔들 폭로, 시위 군중, 지지 철회라는 제목으로 경비원 아저씨의 녹화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의 증거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몇몇 여성 피해자들로부터도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피곤하지만 안도하는 얼굴로 아파트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위해 요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식사하며 말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언론과 이야기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경비원 아저씨를 용기 있게 만든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미나 씨가 정말 착한 분이라는 걸 봤어요. 항상 경비원에게 미소 짓고 한 번도 거만하지 않았죠. 현우 대표님이 좋아할 만해요.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분 말이 맞아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미나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버텨줘서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공개적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위 사건 이후 2달이 지나 삶은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그는 적어도 3건의 다른 고소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횡령, 전 여자친구로부터의 사기, 그리고 그가 위협했던 몇몇 동료들로부터의 고소였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너무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우리의 이혼 절차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미 3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는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보내 맞섰습니다. 재결합을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현우와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저를 역겹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고용한 제 변호사는 명확한 시간 순서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가까워지기 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현우를 알기 1년 전부터 계속된 그의 불륜 증거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변호에 감명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법적 문제 외에 저와 현우 씨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상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그가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로맨틱했습니다. 촛불,
부드러운 음악, 도시의 야경. 하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현우 씨는 분명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식사 내내 그는 대학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온전히 웃지는 못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그는 저를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무엇일지 알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가 그 질문을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누구보다도요. 그는 테이블 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주 조용하고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혹시 아직도 두려워요?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요, 현우 씨.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봐요, 미안해하지 마요. 그는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우 씨와 3년 동안 저는 항상 틀렸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어리광 부린다고 했고 관심을 요구하면 징징댄다고 했어요. 제가 일하면 불효한다고 했고요. 지금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제가 너무 행복하면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제가 믿으면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현우 씨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자를 가까이 움직여서 우리가 아주 가까이 마주보게 했습니다. 미나 씨,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넘치죠. 당신은 3년 동안 힘든 상황을 버텨낸 대단한 여자예요. 당신은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구역을 벗어날 용기가 있었어요. 당신은 성실하고 친절하고 저는 당신이 회사에서 경비원부터 이사까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똑같이 친절하게요. 눈물이 더 세차게 흘렀습니다. 상처는 진짜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가 우리가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그것을 치유하고 싶어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현우 씨,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몇 달 더 기다리는 건 문제없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을 녹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눈에 당신은 누구의 가사도우미도 아니에요. 당신은 여왕이에요. 저의 여왕.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감사의 표시, 믿음의 표시, 그리고 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은 우리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혼자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쫓아냈던 거만한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결과와 함께 화면 속 진우 씨는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화내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체념했거나 아니면 그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의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미나 씨, 제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깨달았다고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요. 그가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전해주세요. 저도 그의 행운을 빕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건물 밖에서 현우 씨가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를 쳐다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로워요, 현우 씨.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평소처럼 차가 막혔지만 오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 하늘은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3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파트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녁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이 요리를요. 맛없기만 해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기할래요? 내기는 뭐로 할래요? 제가 이기면 저를 휴가에 데려가 줘야 해요. 그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당신은 제 여자친구가 되어야 해요.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치사해요. 남자들은 다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체증 속에서 저는 마치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비법인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우 씨는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농담하고 가스레인지 설정을 잘못해서 거의 부엌을 태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불고기는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겼네요. 그가 씹으며 인정했습니다. 내일 휴가 일정 잡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 휠체어를 가지고 가기엔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죠. 그는 씹는 것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 그 말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씨, 저 준비됐어요. 다시 시도할 준비, 다시 믿을 준비가 됐어요. 현우 씨가 아직 원한다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원했어요. 그 행사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웃는 것을 처음 봤을 때부터, 비록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요. 저는 단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럼, 그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네요, 미나 씨. 공식적으로요. 저는 웃고, 울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제 상처는 정말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고객과 회의 중인 현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따뜻한 초콜릿을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어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매우 달라졌습니다. 저와 현우 씨는 1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아름다운 1년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발견하는 것으로 가득 찬 1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자신을 증명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이끈 마케팅 부서의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6개월 만에 회사 매출을 25%나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의심의 수군거림이 아닌 존경심을 담아 박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말랐고 아주 말랐습니다. 얼굴은 움푹 패였고 눈은 생기가 없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매일 아침 셔츠를 다려주던 단정한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사람처럼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나야. 그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 부를 필요 없어.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출소했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에 출소했어. 하지만 감옥에서 자유로운 거랑 밖에서 자유로운 건 다르더라. 미나야. 저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야기해봐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형을 받았어. 모범수로 일찍 나왔지.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아. 어머니는 내가 안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응.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아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런가 봐. 동생들은 나를 탓해. 나를 집에서 쫓아냈어.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리 밑에서 살아, 미나야. 가끔은 역에서 자고. 일용직이 있으면 하지만 힘들어. 내 얼굴이 알려져서 누가 전과자를 고용하겠어?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미나야.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나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얼굴을 들었고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했던 모든 짓이 나빴다는 걸.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나빴는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해서 그랬나 봐. 그리고 네가 내 야망의 희생양이 된 거지. 제 눈물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앞에 망가진 한 인간을 보고 연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생각했어. 만약 내가 예전에 좋은 남편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아직 가족이 있었을 거야. 아마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을 거고 아마 나는 땀 냄새 풍기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있지 않았을 거야. 그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라지기 전에 이 말을 해야 했어. 잠시 동안 우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오직 비 소리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분노의 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고 안도하고 슬프고 복잡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내가 받을 자격보다 더. 그는 일어섰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루한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우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든 가지고 다녔어. 내가 한때 소중한 것을 가졌지만 내 어리석음 때문에 버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야.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네가 간직하든 버리든 마음대로 해. 그는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날짜가 새겨진 단순한 백금 반지였습니다. 3년 전 저는 희망에 가득 차서 그것을 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금속만 남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돌려 비 속에서 멀어져 가는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진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뭘 했어요? 당신을 괴롭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는 망가졌어요. 현우 씨. 그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현우 씨는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미나 씨. 빠르든 늦든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요? 제발, 제발 그를 도와주세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일자리를 주세요. 현우 씨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는 제 전 남편이에요. 비록 나빴지만 저는 한때 그를 사랑했어요. 그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현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알았어요. 창고에 무슨 자리가 있는지 나중에 볼게요. 힘든 일이지만 합법적인 일이죠.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그는 제 포옹에 화답했습니다. 알아요, 미나 씨.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당신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 현우 씨의 품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주 후, 진우 씨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자회사의 창고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간단한 기숙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다리 밑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이미 말했고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긴 거울 앞에 서서 심플한 아이보리색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준비됐니? 문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푸른 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작은 호텔에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과한 사치 없이 친밀하고 따뜻하게. 저는 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 씨는 이미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정장은 그를 너무나 멋져 보이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보고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제가 그의 옆에 앉자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멋져요. 제가 속삭여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는 힘찬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현우 씨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피로연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옷은 단정하고 깨끗하고 향기로웠고 머리는 빗겨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몸은 더 좋아졌고 눈은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 미나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어. 아무것도 못 가져왔지만 그냥 이거. 그는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진우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가볼게, 미나야.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될까봐. 진우 씨, 그는 돌아봤습니다. 식사하고 가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인사 없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와 현우 씨는 호텔 방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피곤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후련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됐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장애인과 결혼한 거 후회 안 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현우 씨, 다시 그 질문하면 딱밤 때릴 거예요. 그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두 다리로 걷지만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더 굳건해요. 현우 씨는 저에게 자존심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현우 씨는 저를 가사도우미가 아닌 한 인간으로 봐줬어요. 현우 씨는 제가 쓰러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지 마세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해, 박민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현우 씨, 우리는 해질녘 하늘 아래 발코니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비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일을 그만둬서가 아니라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케팅 이사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고주의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제 부서는 매출을 40%나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항의는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은 저를 존경심을 담아 박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우 씨는 여전히 대표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전문성을 유지했고 손을 잡거나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는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지만 이제 그는 수십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조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올랐고 그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회사 행사에서 만났고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습니다. 원한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를 공유했던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아파트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제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옆에서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그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저를 진지하게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예전에 사고 후에 나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에 천사처럼 나타났어.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지.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현우 씨, 나는 걸을 수 없지만 당신이 걷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당신의 남편인 것이 자랑스러워. 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밤, 차가운 비상계단, 세찬 비, 그리고 우산을 들고 저를 데리러 온 휠체어를 탄 남자.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저를 깎아내렸던 남자에게서 저는 저를 존중해주는 다른 남자에 의해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남편의 품에서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내일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일과 함께 저는 제가 누구의 가사도우미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왕과 함께 제 자신의 집에서